다고 보여지는데 2, 3위에는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크게 안철수 후보가 뭔가 뭐랄까요 국민들이나 아니면 당원들에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비윤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자꾸 피하려는 의도는 저는 좀 버려야 된다. 안철수 후보가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지금 천안 후보가 표를 상당히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윤계라고 생각되는 분들이나 윤핵관들의 행동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한쪽으로 표를 몰리게 하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 좀 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비윤의 모습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할 그럴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비윤으로 좀 가기에는 좀 약간 좀 곤란한 지점은 이게 84만 당원 그 책임 당원 투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세가 강한 그런 고정 지지층이라고 보니까 조금 비윤으로 갔다가는 조금 그나마 좀 이 당원 투표로부터 조금 외면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예. 약간 어정쩡한 스텝이 네. 지금 정체를 가져오고 있는 걸 보여지는데 저도 최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이런 교착 상태를 뚫기 위해서는 무언가 센 이슈로서 국면 전환을 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조금 더 확고히 드러내줘야 그럼에도 좀 약간 84만 당원들이 아무리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뭐 이 84만 당원도 민심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잘 공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센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뭐 어제 밤에 그 TV 토론 봐도 그렇고 네. 무슨 정책적인 이슈는 여당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정책으로 얘기하면 이게 잘 이른바 이제 흔히 얘기한 대로 선정적이어야 좀 이게 반응이 되는데 정책은 좀 밋밋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센 이슈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어제부터 공격하는 총선 공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들 그다음에 당무 개입 어쨌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점들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과 상의하겠다 그랬거든요.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제 강력히 얘기하면서 뭔가 대통령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뭐 토론에서는 할 수가 있겠죠. 토론에서는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밤에 이제 3차 토론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김기현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총선 공천과 당무 개입 공방이 주요 쟁점으로 꼽혔는데 자 어제 토론회 하이라이트 부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헌법 제7조를 보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이런 공천에 대해서 의논한다. 그러면 그건 법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10년 동안 혼자서 다 독단적으로 공천하셨잖아요. 측근 밀실 공천하셨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훌륭하다면은 비록 부산의 토호 정치인이긴 하지만은 수도권 출마시키면 안 됩니까? 수도권 출마 장제원 의원에게 권할 생각 있으십니까? 공천을 그러면 당대표가 마음대로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보내고 이렇게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 총평을 좀 해볼까요, 최진봉 교수님? 뭐 저는 기본적으로 당무 개입을 대통령이 하거나 아니면 공천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법에도 어긋나는 행동이고.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 대통령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국회의원이라면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헌법기관들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것을 대통령이 그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한다. 이거는 사실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거죠. 네. 그리고 김기현 후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상의를 하겠다든지 뭐 의중을 뭐 반영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하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이 얘기는 딱 맞아 떨어지는 얘기라고 볼까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말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더 안철수 후보가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 시대도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개입하지 마라. 네. 당무에 개입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라. 그거 자체가 최진봉 국민의힘 교수님은 민주주의 대통령실에도 세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뭐 대통령실 세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지니까 뭐 대통령실 어디다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 얘기할 때 대통령실에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나 대통령도 당무 개입하려는 생각 자체를 끊어라. 그러니까 어제 이 발언이 나온 연유를 한번 보면은 김기현 후보가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예. 나는 대통령과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진행자가 물으니까 그래도 논의한다고 하니까 이 발언이 잘못하면은 대통령의 말하자면 그 정치 개입을 그만 우리나라의 중립을 그러니까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대표가 우회적으로 비판했지만 사실은 대통령실에도 얘기를 한 거죠. 당무 개입하면 안 된다 이 얘기한 네. 거죠. 자 그리고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의혹에 대한 공격도 뭐 어제도 계속 이어졌던데 오늘
김기현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PT까지 해가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던데요. 자, 해명이 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해명을 했는데 네. 물론 이제 해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법령상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도 있고 고압 송전탑도 2개나 박혀 있는데 이런 비탈지 산세를 시세가 1,800배 올랐다고 엉터리 주장한다고 반박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1,800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현장 답사하겠다. 가서 또 이렇게 우회적으로도 저격을 했어요. 근데 황교안 후보가 문제는 이게 이제 권력형 토건 비리로 이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토건 사업에 권력자가 개입해서 왜곡하고 또 큰 이익을 얻게 됐다는 게 문제라고 황교안 후보는 이게 4차 토론에서도 이걸 또 문제 삼을 지금 그런 네. 징후를 보이고 또 천하람 후보까지 또 합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명을 했는데 쉽사리 불길은 꺼질 것 같지는 황교안 않아요. 후보 쪽에서는 보좌관 2명이 현장까지 그렇죠. 가가지고 갔다 그래요. 사진도 찍어가지고 항공사진까지 다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자, 이 투기 의혹이 여야의 진상규명 공방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 2018년도에 처음으로 그 지역에 있는 MBC 방송국에서 보도를 했어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때도 의혹 제기가 됐지만 제대로 해명이 안 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이게 다시 이슈가 되면서 민주당도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당대표로 김기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당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이재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뭐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걸 있죠. 이제 천하람 후보가 얘기한 예.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당내 조사단을 꾸려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주장을 한 거고요. 이제 뭐 김기현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거는 자살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건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땅에 KTX 연계도로의 설계가 변경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왜 그렇죠. 변경이 됐느냐? 네. 본인이 이제 그당 국토위에 있었고 국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의혹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땅값이 올랐다는 것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땅을 산 지가 35,000평 밤나무 산을 산 게 98년. 98년. 네. 그리고 지금 계획안이 나오게 된 게 2002년인가 그렇죠. 그렇게 된거 예,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니까 살 땅 땅- 사고 4년 뒤에 이제 계획안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땅 살 때는 2억 원 정도 됐어요. 2억 860만 그게 원. 1,800개라는 게 얼마가 되면 1,800개 640억. 전- 근데 뭐 그 그건 부분은 아니라고 논란이 그래. 있을 것 예, 같아요. 근데 그렇다더라도 예를 들면 그 가격의 문제가 글쎄. 아니라 이게 뭐 그래도 최소한 제가 볼 때 10억에서 20억 이상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 그것도 그냥 엄청나게 는 거잖아요. 땅값이. 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뭐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토건 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연대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기현, 황교안 후보 연대, 또 안철수, 천하람 후보 연대. 여기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어떤 구도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전 두 연대 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불가능하다? 황교안 후보가 지금 공격하는 그 포인트를 보세요. 대표 사퇴를 후보 사퇴를 그러니까, 요구하고 예.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게 그 땅 의혹이 사실이면 사퇴하라. 사퇴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1차 투표 때까지 황교안 후보가 뭐 후보직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지지를 선언한다. 이게 굉장히 현실성이 낮아진 얘기가 되겠고 네. 안철수 천하람 후보도 명시적인 연대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서로 지지층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얘기하면 지금 84난 책임당원에서 안 후보는 손해 볼 수도 있다 판단하기 끝까지 때문에 갈 것이다, 끝까지 내년이. 가죠. 다만 네. 결선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황교안 후보의 지지층은 김기현 후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천하람 후보의 지지층은 그나마 김기현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서 네. 결선 투표 변수는 될 수 있겠으나 1차 투표가 전에 후보가 사퇴해서 명시적으로 연대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최지영 봅니다. 평론가는 지금 만약에 결선 가면은 김기현, 안철수 두 분이 올라갈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니 현재 여론조사상 현재 두 여론조사상 양강 구도니까요. 네. 예. 알겠어요. 자, 오늘은 검포, 깡패 등 거친 단어들이 오가는 정치권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들 정치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지 5글자로 받고 있습니다.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윗물 맑아야 막가자는겨? 검사공화국 깡패는 니들.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계를 5글자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니생 너사다. 살생 죽을사. 예. 나생. 나는 살고 너는 죽는다. 저게 니자로 보였네. 나자. 나생 너사다. 적당히 해라. 시장 뒷골목. 자, 나흘 뒤에 체포동의안 표결 27일이죠.
앞두고 이재명 대표 오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법치에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집에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그 각자 두 분께서 오늘 이 기자회견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한 인상 깊었던 발언 하나씩만 꼽아본다면 어떤 거예요? 저는 어저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국가 권력을 가지고 뭐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이 말은 아니 선출된 권력이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가정법을 썼다지만 그게 그 얘기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요. 정치 지도자로서 쓰면 안 되는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만두를 던졌어요. 동침 쏩니까? 예전에 깡패란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한번 쓰셨잖아요. 저는 그거는 그걸 검사 인용했다고- 시절에 이제 인용. 제 네. 말은 그걸 인용했다고 생각해요. 자, 그 말씀하신 그 발언도 한번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네. 자, 하여튼 이재명 대표 말 종합해 보면요. 이거예요. 나 억울하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호소 국민에게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호소할 수 있어요. 사실은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민해질 수도 있죠. 뭐 나흘 남았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차분하게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발언 드리면서 저 얘기를 그 영장실심사 받으러 가서 판사 앞에서 설명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쭉 저렇게 설명하면 그 얘기 듣고 진짜 저게 진실이라 그러면 어느 판사가 영장 발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저께 보면서 저걸로 여론전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법 앞에 서서 한번 하는 것도 좋은데 꼭 이재명 대표는 어떤 국회 뒤에 숨으려는 이런 모습이 국민에게 당연히 부정적으로 비춰지죠. 아니 국회 뒤에 숨으려는 게 아니고 법에 헌법에 보장돼 있는 불체권 특권을 아니 어쨌든 얘기하는 표결은 거고요. 국회에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네. 표결은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재판관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최성희 부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진행되면 이제 판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가지고는 뭐 불체권 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그걸 내려놔라 마라 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럼 국회가 그걸 안 합니까? 국회가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표결을.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여론전과 동시에 단일 대우도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내 상임고문들하고 자리를 가졌는데 건너갑 고문의 쓴소리가 눈에 띄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최승 평론가님은?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 메시지라고 좀 보는 게 저 이번까지는 이제 뭐 나흘 남았고 하니까 이번까지는 그렇게 뭐 표결에 붙여가지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본인 누린 건 이해하지만 또 영장이 앞으로도 뭐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뭐 무슨 뭐 쌍방울 북한에 돈 준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영장이 나올 쪼개기 영장. 그렇죠. 쪼개기 영장이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판판이 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표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음에는 선당후사라는 얘기 뭐냐. 당당히 한 번쯤 가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도 그게 민주당으로서 좋겠다.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얘기라고 봐요. 네. 네.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단일 대우 갖추자 이런 뜻을 모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부결 이후 거취를 표명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러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요? 뭐 거취를 표명할까라는 관측이라는 게 언론의 보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거취를 가깝다. 표명한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가 보면은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뭐 그런 예를 의도인 들면 것 이런 같은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런 거는 없을 것 없어요. 같다. 일도 없고요. 그냥 이거는 언론에서 그냥 추측을 하는 거고 또 일부 언론에서 일부러 그런 부분을 원해서 쓰지 않았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으로 이제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이 오직 이재명 대표만 머물러 있어갖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자 최근에 어쨌든 민주당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좀 빠지고 있어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최재형? 예, 저는 민주당이 자꾸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에 지금 뭐 전당대회가 있어서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빠진다 얘기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 무근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자꾸 부각되니까 어떤 민생 메시지 정책을 내놔도 국민들 귀에는 방탄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메신저가 저렇게 오염돼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내놔도 힘을 잃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정말 민주당 지지율이 30%대 이하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총선 위기감이 당연히 나옵니다. 의원들로부터 당 바꿔야 한다. 지도부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조만간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전체적으로 예전보다 좀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뭐 추세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론조사 하는 기관마다 각각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평균을 내보면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졌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민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인 것이지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물론 뭐 보수 진영 이런 분들은 그렇게 표심을 자기가 그렇게 지지를 표명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이렇게 무도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게 반발심도 많기 때문에 네. 그건 저는 반반 정도로 다 상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최진봉에서 봉침 쐈는데 아팠어요? 아 전혀 안 아픈데 저 뇌피셜 얘기하는 거 희망사항을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민주당 측의 희망사항을 듣는 게 아니라 엄정하게 민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것도 뇌피셜은 한계가 힘이 있습니다. 아니 뇌피셜은 그 최수정 평론가의 뇌피셜이고 정확한 분석이에요. 알겠어요. 이 스튜디오에도 지금 봉침과 만두가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안자만두입니다. 새우만두는 아니고. 오늘은 검포, 깡패 등 거친 단어들이 오가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대해서 5글자로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폭력의 시대, 막장 드라마, 정치 후진국, 사돈 낱말이야, 살기 힘들다, 일들 하세요. 자, 대통령 검폭 발언이 논란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간결하게 좀 간결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설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갈취폭력행위 뿌리 뽑겠다. 그래서 이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국가가 청산해야 그게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거다. 이렇게 대통령이 강경하게 발언했죠. 최진봉 교수님,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건폭이라고 하면 이게 발언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건설 노조 폭력 매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노조를. 어떤 언론사가 주폭이라는 거 그것도 써가지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자 건설 현장에 건설 노조에서 일부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저는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비노조원들이 일하는 걸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뭐 크레인 밑에 가서 뭐 두드리나 뭐 원희룡 장관 얘기했던 건 그런 네. 케이스가 있다면 그건 처벌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건설 노조에 속해 있는 모든 노조원들이 폭력배입니까?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제 뿌리 뽑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일부 예를 들면 건설 현장에 있는 불법적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그건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런 문제가 없어요. 노조를 건설 노조를 완전 폭력배 집단인 것처럼 이미지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또 많고 건설 현장에서 지금 실제 있기도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한 차원에서라도 불법적인 요소는 반드시 도려내야 되는데 이것도 국민의 공감을 받으려면 엄정하게 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검포, 깡패, 거친 단어들이 오가는 정치권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신지 5글자입니다. 검폭공화국. 또 김두한 나와? 김두한이 저기 옛날에 그 종로에 그 김두한 그 야인 시대 네. 그 김두한 나와 뭐 검폭 깡패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도 마지막 한 줄평 듣겠습니다. 자, 두 분이 보시기에 요즘 정치권 5글자로 표현해 주십시오.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정의가 사라진 곳입니다. 이것을 한준평이라고 하고 있니? 기야, 이 어째네 듣고 있어야 되니? 5글자라고 글자였어요. 그랬잖아요. 제대로 안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님 해주세요. 3, 2, 1. 적대적 정치. 아이고 무서워라. 야, 최수영 평론가 참 고민 끝에 적대적 뭐라고? 무서워 정치. 정치. 꺼내놨는데 아우 그 무서워라.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영 딱 100년만. 자, 오늘은요 5글자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중에 2분 추첨했습니다. 9904 2334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